아니,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한국에선 새벽 3시에 시켜도 아침이면 택배가 문 앞에 와 있었다고. 파리의 한 선술집, 엘레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갑게 식은 커피와 빨간 줄이 그어진 원고들이 흩어져 있죠. 3년간 한국 특파원을 마치고 귀국한 그녀에게 동료 기자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엘레나, 넌 한국의 속도에 세뇌당한 거야. 거긴 그냥 사람들이 기계처럼 일하는 곳일 뿐이라고. 여기가 진짜 선진국 파리야. 정신 차려. 그 차가운 조소에 엘레나는 입술을 깨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하루는 처참하게 박살나고 맙니다. 잃어버린 가방 하나를 찾기 위해 관공서를 전전하며 기다리라는 말만 수백 번 들어야 했고, 갑작스러운 복통에 예약 없이는 의사 얼굴조차 볼 수 없는 고국의 냉정함에 그녀는 길거리에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아니, 우리는 사람을 방치하는 법을 선진국이라 부르고 있었던 거야.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켭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어 내려갑니다. 내가 한국에서 귀국한 뒤 겪은 6가지 지옥, 그리고 대한민국이 숨겨둔 비밀. 대체 한국의 무엇이 평생 유럽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던 기자의 영혼을 이토록 흔들어 놓은 걸까요? 한국인들에게는 공기처럼 당연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눈물이 날 만큼 절실했던 그 소름 돋는 진실들.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의 문이 열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 찬란한 영광은 여러분의 공로입니다. 여러분의 공로와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사연을 해외까지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격을 높이는 이 역사적인 걸음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레나 소피아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유력 일간지에서 15년째 도시 생활과 사회 시스템을 취재해온 기자죠. 지금 제 앞에는 낡은 술집에 흔들리는 조명 아래 비릿한 와인 향과 함께 동료들의 차가운 비웃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년간의 한국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저를 환영한다며 모인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엘레나, 너 정말 이상해졌어. 서울이 아무리 세련된 도시라 해도 결국은 아시아의 신흥국일 뿐이야. 어떻게 우리 파리와 비교를 하니? 내가 말하는 그 서비스라는 것들, 사실은 노동력을 쥐어짜서 만든 일시적인 환상일 뿐이라고. 선배 기자인 장이 와인잔을 흔들며 툭 던집니다. 그의 눈빛에는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오만함과 제가 겪은 진실을 동양에 대한 막연한 동경쯤으로 치부하려는 태도가 역력합니다. 다른 동료들도 거듭니다. 맞아, 엘레나. 넌 그냥 낯선 곳에서의 설렘에 취해 있었던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곳 파리의 낭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될걸. 저는 입술을 지시시 깨뭅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서울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히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 때마다 저를 맞이하던 가지런한 택배 상자들,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웃으며 걷던 골목길, 갑자기 배가 아파 찾아간 동네 병원에서 30분 만에 진료와 약 처방까지 끝내고 나오던 그 경이로운 순간들. 그건 환상이 아니라 한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지극히 정성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기자는 말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내 기억이 정말 미화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선진국이라 믿었던 이 고귀한 파리가 사실은 얼마나 낡고 병들어 있는 것인지 내 몸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파리의 공기는 차갑고 습합니다. 시차 적응도 채 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저를 당혹스럽게 만든 건 한국에서는 공기처럼 당연했던 택배였습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며 저는 습관적으로 배송 요청 사항에 적습니다. 문 앞에 놓아주세요. 서울의 오피스텔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문장이었습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놓인 상자를 들고 들어가는 건 제 하루의 사소한 즐거움이었죠. 누가 가져갈까 걱정해 본 적도 없습니다. 상자들은 늘 그 자리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파리는 다릅니다. 오후 2시 휴대전화로 알림이 옵니다.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기대감을 안고 현관문을 열었지만 복도에는 휑한 정적만이 흐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집 문 앞도 엘리베이터 앞도 깨끗합니다. 순간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30분을 대기한 끝에 들은 답변은 기가 막힙니다. 문 앞에 두는 건 분실 위험이 커서 근처 수거소에 맡겼습니다. 직접 가서 찾아가세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코트를 걸쳐 입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의 낡은 잡화점이 수거소입니다. 그곳까지 가서 제 신분증을 보여주고 무거운 상자를 직접 끙끙거리며 들고 돌아오는 길. 한국의 택배기사님들이 문 앞까지 가져다 주던 그 라스트 마일의 가치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건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고객의 시간과 노동을 아껴주려는 세심한 배려였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던 중 저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합니다. 어깨에 메고 있던 작은 크로스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제 취재 수첩과 여권 사본,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한국에서의 기록들이 담긴 USB가 들어 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까 택배 상자를 들고 오며 들렀던 카페일까요? 아니면 길거리였을까요? 저는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카페로 달려가 직원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습니다. 본 게 없는데요. 아마 누가 가져갔겠죠. 여긴 파리잖아요. 누가 가져갔겠죠. 이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에 지갑을 두고 내렸을 때 불과 2시간 만에 유실물 센터에서 연락을 받았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던 그 정직한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한국인의 양심이라 부르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서로를 믿어도 되는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파리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하려 해도 사고가 아니면 접수가 어렵다며 번거로운 절차만 나열합니다. 담당자는 제 절박한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내뱉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파리의 거리는 아름답지만 제 마음은 갈 곳을 잃고 표류합니다. 밤 9시가 넘자 거리는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가로등은 띄엄띄엄 켜져 있고 골목마다 취객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리들이 서성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시간에 운동복 차림으로 강변을 달리고 편의점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며 산책을 즐겼는데 지금 저는 이어폰조차 끼지 못한 채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경보하듯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었던 걸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야 겨우 숨을 몰아쉽니다.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생존을 위한 긴장감이 파리에 돌아오자마자 제 일상을 짓누릅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한국행 비행기 티켓 조각을 보며 저는 나지막이 은졸입니다. 선배, 제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저를 한 번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파리의 동료들을 설득하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불편함 속에서 제가 잃어버린 인간다운 권리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베풀었던 그 극진한 예우가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 합니다. 파리의 낭만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내고 나니 그 안에는 한국의 평범한 일상만도 못한 비루한 현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제 기록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나라가 과연 선진국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가?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의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이막의 제목을 적어 내려갑니다. 당연했던 일상이 장벽이 되는 순간 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간밤의 꾼 꿈속에서 저는 서울의 어느 평범한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환한 백색광 아래 정돈된 상품들,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그 작은 탁자.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마주한 것은 곰팡이 냄새가 섞인 파리의 눅눅한 아침 공기였습니다. 어제 잃어버린 가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저는 다시 한번 기운을 내어 집을 나섭니다. 어쩌면 누군가 선량한 시민이 주워 시청이나 경찰서에 맡겼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파리의 거리는 제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기만 합니다. 어제 다녀왔던 카페를 다시 들렀지만 직원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말했잖아요. 여기는 물건을 두면 5분도 안 돼서 사라지는 곳이에요.
운이 좋으면 쓰레기통에서 수첩 정도는 찾을 수 있겠네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문득 서울에서의 기억이 스칩니다. 한국 친구와 함께 강남의 한 대형 카페에 갔을 때였죠. 친구는 최신형 노트북과 지갑이 든 가방을 의자에 그대로 둔 채 화장실에 가고 주문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경악하며 이러다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라고 묻자 친구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웃더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가져가요? CCTV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관심 없어요. 그때는 그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높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리의 이 막막한 거리 위에 서보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서로를 믿어도 된다는 무언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촘촘한 시스템의 힘이었던 겁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유실물 통합 포털 같은 건 파리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가방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뱃속이 뒤틀리는 통증이 느껴집니다. 아침에 먹은 빵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귀국 후 겪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굳게 닫힌 건물의 육중한 문들 뿐입니다. 서울이었다면 지하철역 입구로 뛰어내려갔거나 근처 빌딩에 열린 화장실을 찾았을 겁니다. 한국의 화장실은 어디에나 있었고 대부분 무료였으며 무엇보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파리에서 화장실을 찾는 것은 하나의 전쟁입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지도를 켜보지만 공중화장실은 멀기만 하고 그나마 있는 곳들도 유료이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 문이 잠겨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결국 근처 카페로 들어갑니다. 화장실을 쓰기 위해 5유로가 넘는 원하지도 않는 커피를 주문하고 영수증에 적힌 비밀번호를 받아듭니다. 겨우 찾아 들어간 화장실은 좁고 지저분했습니다. 세면대에는 물기가 가득하고 휴지는 바닥나 있었죠. 볼일을 보고 나오며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기분을 느낍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비용을 치러야 하고 그마저도 쾌적함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서울의 주민센터나 지하철역에서 누렸던 그 깨끗한 화장실들이 사실은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품격을 지켜주기 위해 제공하던 최소한의 예우였다는 것을 저는 파리의 지저분한 카페 화장실 문 앞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더 큰 시련은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가전제품을 연결하려다 멀티탭이 고장났고 간단한 수리 부품이 필요해졌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집 앞 5분 거리의 편의점이나 다이소에 달려가 몇천 원에 해결했을 일입니다.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해 다음날 아침 문 앞에서 받았겠죠. 하지만 파리에서는 이 작은 부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반나절을 통째로 바쳐야 합니다. 대형마트는 도시 외곽에 있고 시내의 작은 철물점들은 점심시간이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겨우 문을 연 곳을 찾아갔더니 점원은 귀찮다는 듯 그 재고는 지금 없으니 다음 주에 오라고 말합니다. 서울에서 제가 누렸던 그 속도는 단순히 빨리빨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려는 사회의 효율성이자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배려의 총합이었던 겁니다. 엘레나, 표정이 왜 그래? 파리에 돌아온 게 그렇게 괴로워? 저녁 무렵 퇴근하던 동료 클로이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오늘 겪은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린 일, 화장실 하나 찾지 못해 겪은 수모, 그리고 부품 하나 구하지 못해 낭비한 시간들까지요. 하지만 클로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그게 파리잖아. 원래 인생은 기다림이고 불편함이야. 넌 한국에서 너무 대접받으며 살아서 공주가 된 거 아니니? 거긴 그냥 사람들이 기계처럼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잖아. 인간적인 건 여기가 훨씬 낫지. 그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간적이라고요? 사람을 거리에서 초라하게 만들고 물건 하나에 전전긍긍하게 하며 하루의 절반을 사소한 일로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인간적인 걸까요?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것은 기계적인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밤늦게까지 불을 밝힌 약국, 짐이 무거운 노인을 위해 달려와 문을 열어주던 청년, 그리고 외국인인 제가 길을 헤맬 때 자기 일처럼 도와주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그 따뜻한 사람의 마음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이었습니다. 반면 이곳은 전통과 낭만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클로이를 뒤로 하고 무거운 걸음을 옮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낡은 객차 안에서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로를 경계하며 서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그 쾌적한 에어컨 바람과 와이파이,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확신이 주는 평화로움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기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엘레나 씨, 한국 잊지 마요. 여기처럼 사람 귀하게 여기는 나라 별로 없어요. 나중에 꼭 다시 와요. 그때는 그저 친절한 작별 인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평범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가장 품격 있게 지켜주었던 나라였습니다. 밤 10시,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봅니다. 어두운 골목길, 깜빡이는 가로등 아래에서 저는 다시금 긴장하며 열쇠를 움켜잡습니다. 서울의 그 환했던 밤거리, 편의점의 따뜻한 불빛들이 마치 먼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에 한 문장을 더 적습니다. 파리에서 나는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나는 오롯이 내 삶을 즐기기만 하면 됐다. 그것이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진짜 실체다. 내일은 또 어떤 불편함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저는 한국을 그리워하는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는 그 높아진 기준의 비밀을 더 깊이 기록하려 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리 기자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다시 숨쉬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새우고 맞이한 셋째 날 아침,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제 카페 화장실을 전전하며 느꼈던 미미한 복통이 새벽부터 날카로운 통증으로 변해 저의 온몸을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배 안쪽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 저는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한 채 신음합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그 흔한 장염이 아닐까 짐작해보지만 지금 이곳은 서울이 아닌 파리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제가 등록해둔 주치의 클리닉에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가는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겨우 연결된 상담원에게 저는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너무 아파요. 지금 당장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열도 나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엘레나 씨, 진정하세요. 하지만 가장 빠른 예약은 사흘 뒤 오후입니다. 오늘은 이미 일정이 꽉 찼어요. 사흘 뒤라니요.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사흘을 더 버티라는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상담원은 기계적으로 답합니다. 정참기 힘들면 응급실에 가세요. 하지만 대기 시간이 최소 8시간은 넘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머리를 박은 채 눈물을 쏟아냅니다. 순간 서울에서 보냈던 어느 겨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지독한 독감에 걸려 눈조차 뜨기 힘들었던 그날 아침, 저는 예약도 없이 집 앞 상가에 있는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간호사분들의 차분한 안내가 저를 맞이했죠. 접수를 하고 1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주사 한 대 맞고 약 드시면 금방 좋아질 겁니다. 그 짧은 진단과 따뜻한 위로. 병원을 나와 바로 아래층 약국에서 5분 만에 약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오기까지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낸 비용은 커피 몇 잔 값도 되지 않았죠. 저는 그때 그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한국의 동네마다 걸려있던 그 수많은 병원 간판들,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그것들은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언제 어디서 아프더라도 우리 국가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자 든든한 안심망이었던 겁니다. 파리의 응급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배를 움켜쥐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란 무엇일까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화려한 예술작품을 뽐내는 것이 선진국일까요? 아니면 국민 한 사람이 아플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빠르게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진짜 선진국일까요? 병원 대기실 복도에 앉아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은 바로 이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사실에 전율합니다. 6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아가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 한 장이 또 발목을 잡습니다. 회사에 제출할 병가 증명서와 보험 청구용 서류를 떼기 위해 저는 다시 관공서와 병원을 오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 24앱 하나로 혹은 병원 창구에서 1분 만에 출력되던 그 종이 한 장이 파리에서는 거대한 성벽처럼 저를 가로막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 해도 본인 인증 단계에서 수차례 오류가 나고 결국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간 관공서 창구 뒤에는 거만한 표정의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이 서류는 담당 부서가 달라서 일주일 뒤에 우편으로 발송될 겁니다. 제가 급하다고 사정해보지만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제 다음 번호표를 부를 뿐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주민센터 풍경이 펼쳐집니다. 점심시간을 쪼개 들렀던 그곳에서 친절한 미소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던 공무원들. 제가 외국인이라 서류 작성을 어려워하자 직접 옆에 서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라 목이 메어옵니다. 한국의 행정은 통제가 아니라 서비스였고 국민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을 국가의 소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국민이 국가의 시스템에 맞춰 기어야만 하는 철저한 관료주의의 늪이었습니다. 엘레나, 얼굴이 왜 그렇게 반쪽이 됐어? 병원은 다녀온 거야? 저녁 무렵 제가 알아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선배 기자장이 제 몰골을 보고 짐짓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선배는 이게 정말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픈데 사흘을 기다려야 하고 서류 한 장 떼려고 온 시내를 헤매야 하는 이 현실이요. 서울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장은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제 말을 끊습니다. 그건 내가 한국의 노예 근성에 익숙해져서 그래. 거긴 사람들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모하는 곳이잖아. 여기처럼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인생의 품격이 생기는 거야. 인생의 품격이라니요.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품격을 논하는 그의 오만함에 저는 마지막 남은 기운을 모아 쏘아붙입니다. 아니요, 선배. 진짜 품격은 국민이 아플 때 국가가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것, 국민의 시간을 쓰레기처럼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국가의 품격이에요. 한국은 그걸 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비웃을 때 그들은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고요. 제 기세에 눌린 장은 당황한 듯 뒷걸음질 칩니다. 저는 글을 내보내고 다시 노트북을 켭니다. 눈물이 화면 위로 뚝뚝 떨어지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야 보입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제가 느꼈던 그 막연한 편리함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말이죠. 그것은 돈으로 사는 서비스가 아니라 정성으로 쌓아올린 신뢰의 성벽이었습니다. 택배 상자가 문 앞에 무사히 놓여있는 이유, 화장실이 어디에나 깨끗하게 열려있는 이유, 잃어버린 물건이 주인에게 돌아오는 이유, 그리고 아픈 날 즉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국가는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산막의 마지막 문장을 적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다. 한 사람의 고통과 불편함을 단 1초라도 줄여주기 위해 온 나라가 함께 움직이는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거대 유기체다. 나는 오늘 그 기적 같은 나라에서 추방된 이방인이 된 기분이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벅찬 자부심이 차오릅니다. 제가 그 위대한 기적의 목격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제 글을 통해 이 차가운 유럽의 심장에 대한민국이라는 뜨거운 불씨를 던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밤 10시, 저를 지켜주었던 그 환한 불빛들에 대한 고백 말입니다. 몸의 고통이 가라앉고 서류와의 전쟁도 일단락된 어느 늦은 밤, 저는 편집국에서의 마감을 마치고 사무실 문을 나섭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이제 막 하루의 활기가 2차로 이어지거나 학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퇴근한 직장인들이 편의점 파라솔 아래서 가벼운 캔맥주 하나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낼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곳 파리의 밤 10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릅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습관적으로 코트깃을 세우고 고개를 숙입니다.
낮에 화려했던 낭만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고 골목마다 짙게 드리운 그림자들이 저를 압박해옵니다.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이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고함과 깨지는 소리가 제 심박수를 높입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서 가방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주변의 작은 소리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존 본능이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웁니다. 조심해, 엘레나. 저쪽 골목은 지금 위험하니까 큰 길로 돌아가. 먼저 퇴근하던 경비 아저씨의 충고가 귓가를 때립니다. 저는 지도가 알려주는 빠른 길을 포기하고 가로등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큰 길을 찾아 발걸음을 옮깁니다. 걷는 내내 뒤에서 들리는 구두굽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그 안도는 채 1분을 가지 못합니다. 다시 어둠이 저를 덮쳐오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서울의 어느 여름밤이 등불처럼 환하게 켜집니다. 마감을 끝내고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혼자 걷던 종로의 골목길. 무섭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골목마다 24시간 불을 밝힌 편의점들이 마치 등대처럼 이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야식을 고르는 청년들과 물건을 정리하는 점원의 평범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5분에 한 번꼴로 지나가는 노란색 택시들과 배달 오토바이들의 소음조차 그날은 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자장가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밤은 어둠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밤거리를 걸어도 공원 벤치에 앉아 밤바람을 맞아도 누구 하나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지 않는 곳. 그것은 단순히 경찰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민들의 배려와 전국 어디라도 촘촘하게 연결된 밝은 조명들, 그리고 무엇보다 밤은 모두의 것이라는 국가적 합의가 만든 위대한 문화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저 같은 외국인에게 그 환한 밤거리는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가장 큰 자유였습니다.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선진국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파리의 어두운 모퉁이를 돌며 결심합니다. 제가 겪은 이 6가지의 실체들 택배, 화장실, 분실물, 의료, 행정, 그리고 밤길의 치안까지 이 모든 것들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사람이라는 가치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6가지의 훈장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3번이나 걸어 잠그고 나서야 저는 노트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기획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빨리빨리의 나라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내가 본 한국은 그 속도 속에 지극한 사랑을 숨겨둔 나라였다. 국민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한 행정,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그리고 국민의 밤을 밝혀주기 위한 불빛들. 한국인들이 누리는 그 당연한 일상은 사실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높은 국격이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이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내 기준은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에 맞춰져 버렸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원고를 편집국 전체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웃었던 선배장과 동료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이라 자부하며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지구 반대편의 어느 나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예우하는 법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사무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 글을 읽은 동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부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은 한참 동안 제 원고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엘레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내 글이 내 심장을 찔렀어. 저는 이제 창밖에 파리를 봅니다.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느리고 여전히 어둡지만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 가슴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밝은 등불 하나를 품고 왔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그 따뜻한 땅을 밟게 될 날을 꿈꾸며 저는 제 기록이 이곳 유럽의 차가운 시스템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만든 그 평범한 하루는 전 세계가 꿈꾸는 미래였습니다. 당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국가의 국민이니까요.